여러분, 2026년 여름, 대한민국의 천년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 예고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동아시아의 중심에서, 아니, 바로 우리나라에서 운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고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진명자, 2024년 베이징에서 체포된 후 2025년 한국으로 탈출한 예언가, 그의 존재는 인터넷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남은 건 종이 한 장, 5개의 이름, 하나의 날짜, 그리고 단 한 문장. 용은 5조각으로 찢어지고 호랑이가 일어선다. 이게 너무 과장돼 보이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과 한국의 미래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2024년 늦가을, 자금성 앞이었습니다. 한밤중 텅 빈 광장에 한 젊은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명자,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금성의 붉은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서더니 외쳤습니다. 하늘이 중국을 버렸다. 용의 발톱이 부러졌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공안이 달려왔고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여름 그는 중국을 탈출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가진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5개의 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날짜 하나가 선명했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가운데에는 한 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용은 5조각으로 찢어지고 호랑이가 일어선다. 이것이 그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 정부는 이 한 사람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진명자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중국은 외부의 적에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어떤 연합군도 아닙니다. 중국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는 이것을 구조적 거짓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거짓된 통계, 감춰진 부채, 억눌린 민족 갈등, 이 모든 것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중심부터 붕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밀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두려워한 것입니다. 외부의 적은 선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진실은 막을 수 없습니다. 진명자의 모든 온라인 기록이 삭제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글 하나하나가 체제의 균열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과거 예언들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가 중국 인터넷에 남긴 글들이 있었습니다. 신장의 충돌, 내몽골의 저항, 부동산 시장의 붕괴, 그가 미리 경고한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목했고 그것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예언만 남았습니다. 2026년 여름, 중국의 분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예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진명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그의 기록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과거에 남긴 예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나면 2026년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진명자는 중국의 한 온라인 포럼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붉은 깃발 아래 5개의 심장이 따로 뛴다. 당시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중국은 강했고 통일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누가 분열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진명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통일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이라는 사실을. 신장, 티베트, 내몽골, 만주, 그리고 한족 중심부, 이 5지역은 하나의 깃발 아래 묶여 있지만 각각의 심장은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균열이 언젠가 표면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이 구금되었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진명자는 이 사건을 1년 전에 예고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서쪽의 연기라고 불렀습니다. 연기는 불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쪽에서 피어오른 연기는 중국 내부에 불씨가 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2024년에는 더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티베트에서 승려들이 거리로 나왔고 내몽골에서는 언어 교육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몽골어를 지키려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항의했습니다. 진명자는 이것을 남쪽으로 달리는 말들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몽골의 상징인 말이 중앙정부를 향해 달려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적중은 경제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진명자는 2023년 초에 이렇게 썼습니다. 종이로 만든 성은 무너진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역사적인 붕괴를 시작했습니다. 거대 건설사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수백만 가구가 완공되지 못한 아파트에 돈을 묶어둔 채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연속으로 맞아떨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진명자의 모든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그의 계정은 차단되었고 그를 언급한 게시물들도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이 삭제야말로 가장 강력한 검증이었습니다. 정부가 두려워하지 않는 말은 굳이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쟁이의 헛소리는 그냥 두어도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진실은 퍼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진명자는 현대판 추배도가 되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예언서가 수백 년간 금서로 지정되었던 것처럼 그의 글도 금지된 지식이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의 과거 예언들이 모두 실현되었다면 2026년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정말로 5조각으로 나뉜다면 그 지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진명자가 그린 분열의 지도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진명자가 그린 지도에는 5개의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선은 중국이 갈라질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목한 핵심 원인은 경제였습니다. 이념은 나라를 묶지 못합니다. 오직 돈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믿어서 중국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삶이 나아지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파트에 넣었는데 그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거나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부가 증발한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방은 다릅니다. 신장, 티베트, 내몽골, 만주, 이 지역들은 원래부터 베이징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있을 때는 참았지만 그 이익이 사라지면 참을 이유도 사라집니다. 진명자는 이 5지역이 각자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째는 신장입니다. 위구르족은 수십 년간 종교적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모스크가 파괴되고 수용소에 갇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순간 그들은 자유를 향해 움직일 것입니다. 둘째는 티베트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땅은 영적 고향으로의 귀환을 꿈꿉니다. 경제적 번영보다 종교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베이징이 약해지면 그들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셋째는 내몽골입니다. 몽골어를 빼앗기고 초원이 개발에 파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북쪽을 향합니다. 같은 뿌리를 가진 몽골과의 연결을 갈망합니다. 넷째는 만주입니다. 이곳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주족의 정체성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진명자는
이 잠든 정체성이 깨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성이 한반도와 직접 연결된다고 예언했습니다. 다섯째는 한족 중심부입니다. 나머지 네 지역이 떨어져 나가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립되고 약해진 제국의 잔해입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중심이 변방 없이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진명자의 지도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에 그려진 전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대만 침공입니다. 내부가 무너질 때 지도자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국민을 단합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명자는 이 시도가 실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만 침공은 성공하지 못하고 그 실패가 오히려 분열의 마지막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남은 권위마저 무너집니다. 변방의 지역들은 더 이상 실패한 중앙을 따를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진명자가 그린 2026년의 그림입니다. 용이 5조각으로 찢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 속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게 될까요? 진명자는 호랑이가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진명자가 한국 땅을 밟은 후 처음 간 곳은 광화문이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북으로 달린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반도는 예로부터 호랑이의 형상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등을 구부리고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 진명자의 예언에서 이 호랑이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용이 쓰러질 때 그 빈자리를 채우며 북쪽으로 영향력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져온 지도를 다시 보면 만주 지역 위에 두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귀환과 연결이었습니다.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이 세 지역은 한때 우리 역사의 무대였습니다. 고구려가 이 땅에서 700년을 버텼습니다. 발해가 해동 성국으로 불리며 동북아시아를 호령했습니다. 이 역사는 교과서 속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땅에는 아직도 우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 산성에 돌담이 있고 발해 궁터에 기와 조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족 200만 명이 그곳에서 우리말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진명자는 군사적 정복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귀환은 경제적, 문화적 통합입니다. 중국의 통제력이 약해지면 만주는 새로운 중심을 찾게 됩니다. 베이징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한국이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가 들어가고 기업이 진출하고 문화가 교류됩니다.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젊은이들이 서울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명자가 말한 연결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강대국의 허락입니다. 진명자의 지도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독수리 옆에는 관망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너진 후 그 공백을 직접 채우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멀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대신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신뢰하는 동맹국은 어디일까요? 일본은 역사적 문제로 대륙 진출이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경쟁자입니다. 남는 것은 한국뿐입니다. 진명자는 이것을 시소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동아시아 역사를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중국이 강할 때 한반도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약해질 때마다 한반도는 도약했습니다. 삼국시대 고구려가 전성기를 누린 것은 중국이 분열된 시기였습니다. 발해가 해동 성국으로 성장한 것도 당나라가 쇠퇴하던 때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시소의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갑니다. 2026년 용이 무너지면 시소가 움직입니다. 문제는 호랑이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명자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 당나라 시대의 예언가들이 이미 같은 시기를 지목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고승들도 이 시기를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일까요? 이 고대의 예언들이 진명자의 말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명자의 예언이 처음은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이미 비슷한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예언들이 모두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추배도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순풍과 원천강이라는 두 점술가가 남긴 것으로 중국의 미래를 60개의 예언으로 담았습니다. 이 책은 수백 년간 금서로 지정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예언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추배도의 56번째, 57번째, 58번째 예언을 보면 흥미로운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세자 아이에 대한 것입니다. 세자는 약 90cm입니다.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존재가 대국을 굴복시킨다고 했습니다. 많은 해석가들이 이 구절을 한국으로 봅니다. 영토로는 작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비교하면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세계 경제의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지구 반대편까지 퍼져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배도에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새가 아닌 새들이 하늘을 덮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대 해석가들은 이것을 드론으로 봅니다. 새처럼 날지만 새가 아닌 것, 기계로 만든 비행체입니다. 미래의 전쟁은 총과 탱크가 아니라 드론과 반도체로 결정됩니다. 사이버 공격과 경제 제재가 핵폭탄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우위에 있을까요? 한국입니다. 세계 반도체 생산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드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새가 아닌 새들의 전쟁에서 한국은 강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추배도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예언가들도 같은 시기를 지목했습니다. 타너스님은 60년 주기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1960년대에 60년 후 동아시아에 큰 변화가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60년을 더하면 2020년대입니다. 그는 일본의 침몰과 중국의 분열을 언급했고 그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운 스님도 비슷한 시기를 말했습니다. 그는 2020년대 중반에 천지개벽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재앙이 아니라 기회라고 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천년에 한 번 오는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당나라의 추배도, 타너 스님의 60년 주기, 허운 스님의 비전.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예언들이 모두 하나의 시간대를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입니다. 진명자의 예언은 이 흐름의 최신판입니다. 과거의 예언들이 가리킨 그 시기가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가 지목한 2026년 여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진명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진명자가 그토록 강조한 그 시점, 2026년 여름입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그리고 왜 여름일까요?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은 속도와 변화를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불과 에너지를 뜻합니다. 붉은 말은 급격한 변화, 멈출 수 없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진명자는 이 해에 말이 달리고 용이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여름을 지목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 현대사의 큰 사건들은 여름에 시작되었습니다. 천안문 사태는 6월이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광기가 본격화된 것도 여름이었습니다. 더위는 사람들을 거리로 내몹니다. 불만이 폭발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진명자는 이 패턴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년 여름, 중국 내부의 균열이 표면으로 터져 나옵니다. 경제 위기로 지친 민심, 억눌린 소수민족의 분노, 실패한 대만 침공의 후폭풍,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용은 5조각으로 찢어집니다. 그 순간 호랑이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첫 번째 길은 방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혼란이 두렵고 변화가 불안하고 책임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 경우
기회는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갑니다. 러시아가 만주를 넘볼 수도 있고 일본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순간이 그렇게 사라집니다. 두 번째 길은 준비입니다. 이날이 올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역량을 키우고 외교적 기반을 다지고 만주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빈자리를 채웁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에 다시 우리의 깃발이 나부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업,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가 그 땅에 스며듭니다. 진명자는 한국에 도착한 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회는 주어지지만 잡아야 한다. 기회는 모두에게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잡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인지조차 모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알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누구를 기억할까요? 뛰어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준비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2026년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진명자의 예언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준비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언이 맞으면 기회를 잡고 틀리면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내 가정은, 내 사업은, 내 나라는 준비되어 있는가? 용이 쓰러질 때 호랑이가 일어섭니다. 그 호랑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켜만 볼 것인지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만 기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진명자라는 한 예언가의 경고, 그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종이 한 장, 그리고 2026년 여름을 향해 수렴하는 수백 년의 예언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 예언들이 현실이 된다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기회의 문은 열려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진명자의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2026년 여름, 정말로 동아시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한국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서로의 의견을 나누다 보면 혼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이 알수록 더 많은 사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겠습니다. 준비된 호랑이가 역사를 쓴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2026년, 남북이 갈라진 지 정확히 70년, 그리고 지금 그 분단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한 탈북 여인의 예언, 그리고 그녀가 백두산 산신에게 받은 명이 시작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용설화. 영하 40도의 백두산 밀림을 맨몸으로 건넜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 사람들은 그녀를 무당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나라의 운명만을 말합니다. 그녀가 본 2026년의 비전은 충격적입니다.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서쪽의 손이 우리 땅을 노립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예언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녀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는지, 먼저 그녀를 직접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파주, 민간인 통제선이 시작되는 지점 바로 아래. 서울에서 차로 1시간이면 닿는 거리지만 이곳의 공기는 전혀 다릅니다. 북녘의 기운이 땅을 타고 스며드는 곳.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 끝에 그녀의 집이 있습니다. 이곳에 서면 북녘의 기운이 땅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곳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무겁고 고요하고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화려한 깃발도 없고 커다란 신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농가 한 채,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거칠애를 모두 걷어내고 오직 땅과의 연결에만 집중하는 공간. 큰 가르침은 화려한 포장 없이 온다는 옛말이 떠올랐습니다. 용설화, 그녀를 세상은 탈북무당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녀를 오래 따라온 이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은 다릅니다. 백두산의 영적 달. 이 칭호는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겪은 일, 그녀가 받은 명 때문에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녀는 다른 무속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궁합을 보러 오는 사람, 사업운을 묻는 사람, 그녀는 모두 돌려보냅니다. 그녀에게 내려진 신명은 단 하나, 국운을 읽는 것. 나라의 운명, 민족의 앞길, 이것만이 그녀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가장 강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2026년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2026년은 그냥 달력이 바뀌는 해가 아니라고. 70년입니다. 분단 이후 남과 북에 쌓인 한이 70년입니다. 그 세월 동안 풀리지 못한 원망, 만나지 못한 그리움, 말하지 못한 진실들이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땅속에 눌려 있었습니다. 2026년. 그 덩어리가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비유는 이랬습니다. 실타래를 상상해보라고. 수십 년간 엉킨 실은 어느 순간 더 이상 풀 수가 없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아무리 잡아당겨도 매듭은 더 조여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길만 남습니다. 가위로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실 자체가 팽팽해진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끊어지거나. 2026년은 그 실이 끊어지는 해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하필 2026년입니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운이 그렇게 모이고 있어요. 북에서 내려오는 기운, 남에서 올라가는 기운,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 이 모든 것이 2026년 한 점에서 부딪힙니다.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본다는 말입니까? 무슨 일을 겪었기에 그런 능력이 생긴 것입니까? 그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영하 40도, 백두산, 죽음의 숲. 그곳에서 그녀는 목숨을 잃을 뻔했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삼지연에서 시작됩니다. 백두산 자락,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 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민족의 영산이라 부르지만 그녀에게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벌목장에서의 강제 노동,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얼어붙은 나무를 베고 나르는 일. 배급은 늘 부족했고 겨울이면 동상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썩어 잘려나가는 동료를 봤습니다. 굶주림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영하 30도, 40도. 숫자로는 느껴지지 않는 추위입니다. 숨을 쉬면 코털이 얼어붙고 눈물이 나오기도 전에 얼어버리는 추위.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신성한 산이고 뭐고 없었다고. 생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고.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벌목장에서 일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감시원 몰래 식량을 빼돌리다 발각될 위기에 처했고 그녀는 그를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틀어졌습니다. 둘 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 죽음보다 못한 삶이 기다리는 곳.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탈북. 하지만 압록강과 두만강은 이미 철저히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잡힙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12월에 백두산 밀림을 관통해서 중국 국경으로 빠지는 것. 자살이나 다름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밀림.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방향을 알려줄 것도 없습니다. 한겨울 백두산에서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수용소로 끌려가면 죽은 목숨.
그렇다면 차라리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밤에 움직이고 낮에 숨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씹어 허기를 달래고 눈을 녹여 물을 마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졌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보라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완전히 소리 하나 없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보다 컸습니다. 흰색이었습니다.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존재.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산의 주인이다. 백두의 산신이었습니다. 그 존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직접 머릿속에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얼어붙은 땅의 통곡을 가슴에 품어라. 살아남아라. 그리고 살아있는 땅의 운명을 전하라.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국경을 넘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죽었어야 할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 남한에 도착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탈북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실들. 그 실들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녀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보는 그 실들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어떻게 미래를 읽어내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모든 실이 2026년을 향해 모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녀가 미래를 보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화려한 구판을 벌이지 않습니다. 북을 치거나 방울을 흔들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습니다. 북쪽을 향해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그렇게 한참을 있으면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입니다. 색깔이 있는 실들이 허공에 떠다닙니다. 어떤 것은 굵고 어떤 것은 가늘고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고 어떤 것은 느슨하게 흘러갑니다. 이 실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 모든 일은 이 실들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다고. 색깔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붉은 실은 갈등입니다. 전쟁, 분열, 충돌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푸른 실은 변화입니다. 새로운 시작, 전환, 쇄신을 뜻합니다. 검은 실은 재앙입니다. 죽음, 슬픔, 상실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빛 실, 이것은 하늘이 내리는 기회입니다. 100년에 한두 번 나타날까 말까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최근 본 비전에서는 이 모든 실이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붉은 실, 푸른 실, 검은 실, 그리고 황금빛 실까지 4가지가 동시에 한 점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이 2026년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색이 한꺼번에 충돌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고.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는 것이라고. 왜 하필 한반도입니까? 왜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녀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한반도는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의 삶과 죽음이 켜켜이 쌓인 그릇입니다. 우리 전통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상의 기운은 땅에 스며들어 후손에게 영향을 줍니다. 명당에 묘를 쓰면 자손이 흥하고 흉지에 쓰면 화를 입는다는 생각. 이것이 그냥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쪽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공개 처형장에서, 굶주림 속에서 쓰러져간 사람들. 그들의 한이 땅속에 쌓여 있습니다. 남쪽에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분단의 불안, 전쟁의 공포,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긴장. 이것도 땅에 쌓입니다.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이 에너지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눌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압력솥에 비유했습니다. 뚜껑을 꽉 닫아놓고 계속 불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한계에 다다르면 터집니다. 지금 한반도가 그 상태라고 합니다. 그녀가 자주 쓰는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지하수입니다. 땅 위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 아래에서는 이미 물길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하에서 흐르는 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고 언젠가는 지표면을 뚫고 솟아오릅니다. 2016년이 그 순간입니다. 땅속에서 끓어오르던 것이 마침내 표면을 뚫는 해.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해. 억눌려 있던 것들이 분출되는 해. 그렇다면 이 분출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솟아오른 물이 쓸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것의 종말이라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이 무너진다고. 북녘의 철의 왕좌가 스스로 주저앉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의 끝을 상상할 때 전쟁을 떠올립니다. 미국의 공습, 남한의 북진, 미사일이 날아가고 폭탄이 떨어지는 장면.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 정권은 스스로 무너진다고. 그녀가 사용한 비유는 이랬습니다. 철의 왕좌. 겉에서 보면 단단합니다. 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의자. 누가 와서 밀어도 때려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7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외부의 압력에도 제재에도 고립에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철이 아니라 녹입니다. 오래전부터 안쪽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겉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 그 껍데기가 지금까지는 무게를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버틸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한계가 옵니다. 2026년이 그 한계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 자기 무게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밖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주저앉습니다. 쿵 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붕괴라는 것. 전쟁이 아니라 자멸이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북한 내부에 숨겨진 세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들을 빛의 수호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지켜온 사람들, 70년 동안 숨죽이며 기다려온 사람들, 양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 희망을 완전히 놓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체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하수처럼 움직여 왔습니다.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면서. 왕좌가 무너지면 공백이 생깁니다. 권력의 빈자리.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땅속에 흐르던 물이 솟아오르듯이.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됩니다.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완전한 어둠은 없다고. 가장 깊은 밤에도 별은 있다고. 북녘 땅에도 그 별들이 있었다고. 그렇다면 왕좌가 무너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즉각적인 통일은 아닙니다. 남쪽이 북쪽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문이 열립니다. 물리적인 문, 그리고 영적인 문. 70년간 닫혀있던 것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녀가 가장 강조한 것은 이때 일어날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이산가족의 재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 마주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자매가, 친구와 친구가 70년의 세월을 건너 서로를 껴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한반도 전체가 눈물바다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닙니다. 70년간 억눌렸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는 눈물입니다. 한이 풀리는 눈물입니다. 남과 북에 쌓여있던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일어나는 거대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넘어가는 시기. 이때가 가장 격렬한 감정의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기뻐하기는 이릅니다. 문이 열리고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바로 그 순간 서쪽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손을 뻗어옵니다. 혼란을 틈타 이 땅을 차지하려는 야욕입니다. 가장 기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철의 왕좌가 무너지고 문이 열립니다. 눈물의 재회가 시작됩니다. 통일이 코앞에 다가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서쪽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그녀는 이 세력을 서쪽의 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직접적인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했습니다. 거인은 북한 붕괴의 혼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기회를 노리면서.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손을 뻗습니다. 그 손이 잡으려는 것은 북녘 땅입니다. 거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역사적 연고권. 이 땅은 원래 우리 것이었다. 고대 왕국의 영토였다. 그러니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 시나리오라고. 거인은 오래전부터 북녘 땅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고대 영토였다고 주장해왔다고. 혼란이 오면 그것을 근거로 개입하려 할 것이라고.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북녘 땅의 일부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완전한 통일을 막는 것. 그녀가 본 비전에서 이 시기에 검은실이 가장 짙어졌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지도자들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통일은커녕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랜 친구가 움직입니다. 바다 건너의 동맹국. 그들이 거인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거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팽팽한 긴장이 이어집니다.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때 북쪽에서 곰이 깨어납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면 북방의 곰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처럼 보였던 세력. 그 곰이 눈을 뜹니다. 이것이 예언의 반전입니다. 북방의 곰이 통일된 한반도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거인의 전진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그녀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이해관계라고 했습니다. 곰에게도 거인이 한반도를 차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자기 옆에 거인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거인의 앞에는 오랜 친구가 서 있습니다. 거인의 옆에는 북방의 곰이 서 있습니다. 양쪽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거인은 물러섭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총성은 울리지 않는다고. 피는 흐르지 않는다고. 팽팽한 긴장 끝에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반도는 한 뼘의 땅도 잃지 않습니다. 온전히 보존됩니다. 이것이 그녀가 본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의 가장 위험한 고비입니다. 내부의 붕괴보다 외부의 위협이 더 무서운 순간. 하지만 예상치 못한 균형이 만들어지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위기의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적이라고 생각했던 쪽에서 손을 내밀기도 하고 믿었던 쪽이 돌아서기도 합니다. 세상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예언이 맞는다면 2026년과 2027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격동의 시기가 됩니다. 내부 붕괴, 감정의 폭발, 외부 위협, 예상 밖의 동맹. 하지만 이 모든 폭풍을 지나면 무엇이 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황금 시대가 온다고.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 폭풍이 지나갑니다. 내부의 붕괴, 외부의 위협, 눈물의 재회, 전쟁 직전까지 갔던 긴장. 이 모든 것을 통과한 후 2027년이 옵니다. 그녀는 이 해를 진정한 통합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2026년이 문을 여는 해였다면 2027년은 하나가 되는 해입니다. 단순히 제도가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땅의 기운이, 민족의 영혼이 하나로 녹아드는 해입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이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라 말리는 불입니다. 70년간 쌓인 습기를 걷어냅니다. 눈물을 마르게 합니다. 하늘 녹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하나의 그릇으로 빚어집니다.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낫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피가 멈추고 새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 이후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세계의 힘의 중심이 바뀐다고.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한 것은 군사력이었습니다.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는가? 누가 더 많은 군대를 가졌는가? 이것이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칼의 시대가 저물고 마음의 시대가 옵니다. 문화의 힘, 정신의 힘이 세상을 이끄는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 한민족이 서게 됩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악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한국의 영화가 세계 최고의 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것이 신호라고 합니다. 한민족에게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고난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힘, 슬픔 속에서도 노래하고 춤추는 힘, 한을 사귀고 기쁨으로 바꾸는 힘. 이것이 흥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흥의 에너지가 통일 이후 폭발적으로 커진다고. 남과 북의 흥이 합쳐지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거대한 문화적 힘이 만들어진다고. 이 힘이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인의 영혼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질에 지친 사람들, 경쟁에 지친 사람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에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찾습니다. 문화의 황금 시대. 이것이 통일 이후 한반도에 펼쳐지는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026년의 폭풍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녀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탐욕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혼란이 오면 기회가 옵니다. 무너지는 것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운으로 바꾸려는 사람들, 이런 유혹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혼란 속에서 악을 심으면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선을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 정직을 지키는 사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 분노 대신 연민을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춧돌이 됩니다. 선한 뿌리를 지킨 사람들이 황금 시대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실은 흐르는 것이지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모든 실이 2026년을 향해 흐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질적 준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 영혼의 준비, 눈앞에서 지도가 바뀌는 것을 볼 준비, 7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볼 준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선한 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내년, 한반도가 통일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알던 방식이 아닙니다. 협상도 전쟁도 아닙니다. 마치 얼음이 녹듯 조용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다가옵니다. 이 믿기 힘든 예측을 내놓은 사람, 그의 이름은 진수린. 40년간 현대 금융 데이터와 수천 년의 동양 철학을 분석해 대단절의 시대와 용의 균열을 읽어낸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한 점괘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백만 명이 그의 예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한반도의 미래뿐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주인공은 대체 누구일까요? 상하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들이 즐비한 푸둥 금융지구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이 뛰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불빛 뒤편으로 걸어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100년 전 프랑스 조개지의 고요한 골목들입니다.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아래 시간이 멈춘 듯한 거리가 이어집니다. 바로 이 골목 어딘가에 명원 서재라는 작은 서점이 숨어 있습니다. 밝은 정원의 서재라는 뜻입니다. 현대 문명의 소음이 닿지 않는 이곳이 바로 진수린 선생의 거처입니다. 진수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구슬하거나 신내림을 받는 무당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부적을 그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를 무격이라 부릅니다. 경계가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물질과 정신,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람입니다. 그의 집안은 한때 중국의 명망 높은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대 혁명의 광풍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어린 진수린에게 남은 것은 폐허가 된 저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두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황제 음부경과 주역 참동계, 둘 다 금서로 지정되어 있던 고대의 경전이었습니다. 이 우연한 발견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보통의 도인이라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속세를 떠나 수행에 전념하는 것이 전통적인 길이니까요. 하지만 진수린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도시 한복판에 남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현대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산과 강의 기운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강력하고 빠른 에너지는 어디에 흐르고 있을까요? 바로 돈과 욕망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대도시입니다. 수백만 명의 희망과 두려움, 탐욕과 절망이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용광로. 그것이 현대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진수린은 전혀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의 그래프를 읽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을 관찰합니다. 소셜미디어에 흐르는 대중의 감정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살아있는 주역입니다. 숫자와 차트 속에서 천지의 이치를 읽어내는 것,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 이것이 진수린만의 독특한 예언 방법론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왜 한반도의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읽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예언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철학적 기반을 알아야 합니다. 진수린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 다락방에서 발견한 황제 음부경. 이 고대 경전에는 매우 심오한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서로 도적질한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적질이라니요? 하지만 이것은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인간과 자연이 서로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해가 땅을 비추면 땅은 그 빛을 흡수합니다. 땅에서 자란 곡식을 인간이 먹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이고 고대인들은 이를 도적질이라는 강렬한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문제는 이 순환이 균형을 잃을 때 발생합니다. 진수린은 현대 문명이 바로 이 도적질의 극한에 도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한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이 땅을 도적질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정보 자본주의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가장 큰 돈을 버는 기업들은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공장도 없고, 땅도 없고, 물건도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만 다룹니다. 실체 없는 정보가 실물 경제의 가치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집어삼키는 형국입니다. 둘째, 땅이 하늘을 도적질하는 현상입니다. 인공지능의 부상을 말합니다. 기계가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듭니다. 창의성이라는 것, 영감이라는 것, 우리가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기계가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이 정신의 영역을 빼앗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이 만물을 도적질하는 현상입니다. 기술을 앞세운 자연 착취입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이 구호 아래 지구의 자원은 한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수린은 이 세 가지 도적질이 올해 말에 임계점에 도달한다고 보았습니다. 더 이상 빼앗을 것이 없는 상태, 시스템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 그 지점에 우리가 거의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병오년이 옵니다. 붉은 말의 해입니다. 진수린은 이것을 단순한 달력의 한 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불의 마디라고 불렀습니다. 축적된 에너지가 반드시 폭발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환되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는 쏟아지고 의견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무엇이 진실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의 구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언론을 믿지 않고 정부를 믿지 않고 심지어 이웃도 믿지 않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자본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진수리는 이 신뢰의 고갈이 내년 대격변의 토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 세상. 그 상태에서 거대한 충격이 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가 본 첫 번째 예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세계가 서로를 향해 문을 걸어 잠그는 시대, 대단절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수린이 읽어낸 내년의 첫 번째 풍경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계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길은 있으되 아무도 다니지 않고 소리는 있으되 아무도 듣지 않는다. 이것이 그가 본 미래의 모습입니다. 세계화의 종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류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국경은 낮아지고 문화는 섞이고 우리는 모두 지구촌의 시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수리는 이 흐름이 갑자기 역전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가 더 열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심로가 끊어지는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심로란 마음과 마음을 잇는 길입니다.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이 단절은 세 가지 층위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물리적 단절입니다. 국경이 닫힙니다. 안보를 명분으로, 질병을 구실로, 각국은 빗장을 걸기 시작합니다. 항공편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화물선의 운항도 감소합니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막히면서 세계 경제의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해외여행은 특권이 되고 수입품은 귀해집니다. 둘째는 정보적 단절입니다. 인터넷이 쪼개집니다.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있지만 이 현상이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각 나라는 자국만의 디지털 성벽을 쌓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적의 선전으로 낙인 찍힙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나라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은 사라지고 각자의 진실만 남습니다. 셋째는 심리적 단절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칩니다. 극단적 민족주의가 부상합니다. 부족주의적 사고가 퍼집니다.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 날카로워집니다.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오직 내 가족, 내 집단, 내 민족의 생존만이 중요해집니다. 이웃 나라는 경쟁자가 아니라 적이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갑자기 해외 소식이 끊기고 수입품이 사라지고 외국인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퍼진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러한 대단절의 시대가 왜 중요한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문을 닫으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대국들입니다.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데 살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항구는 텅 비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특히 한 나라에 집중됩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거대한 용, 중국입니다. 대단절의 파도가 이 용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 그것이 진수린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대단절의 파도가 세계를 휩쓸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진수린은 그것이 바로 자신의 조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입니다. 그는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용이 제 꼬리를 물어뜯는다. 용은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의 상징입니다. 하늘을 나는 신성한 짐승이지요. 그런데 이 거대한 용이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용의 머리와 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리는 정치적 야망입니다. 더 강해지려 하고 더 뻗어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배는 경제적 현실입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숨이 차 있습니다. 머리는 앞으로 가려 하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계가 문을 닫으면 중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아야 돈이 돕니다. 그런데 사줄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은 멈추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빚더미만 남습니다. 사실 중국 내부에는 이미 거대한 부채의 거품이 부풀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지방 정부, 기업들 모두 빚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돈이 들어올 때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막히는 순간 이 거품이 터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 간의 갈등입니다. 중국을 지도에서 보십시오. 동쪽 해안 지역과 서쪽 내륙 지역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상하이, 선전, 광저우 같은 연안 도시들은 세계적인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명품 매장이 넘칩니다. 하지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가난한 농촌이 펼쳐집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극심합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이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유한 연안 지역은 자기들끼리 살 길을 찾습니다. 가난한 내륙 지역은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수리는 이것이 반드시 내전의 형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군대가 충돌하는 그런 전쟁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나라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각자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능적 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중국이 자기 살 길 찾느라 정신이 없을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동안 북한을 지탱해온 힘이 사라집니다. 북한 경제를 떠받치던 지원, 북한 정권을 보호하던 우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겉입니다. 진수리는 이것을 대륙의 바람이 멈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뚝 끊기는 것입니다. 외부의 버팀목을 잃은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진수린의 세 번째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한반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진수린 예언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가 본 통일의 방식은 우리가 상상해온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전쟁도 아니고 협상도 아니고 계획된 합의도 아닙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국경이 열린다. 남한이 북한을 공격해서가 아닙니다. 북한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나서도 아닙니다. 외부의 지지대가 사라지면서 체제가 저절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자기 문제로 정신이 없을 때 북한을 향한 지원이 끊깁니다. 경제적 도움도 정치적 보호도 사라집니다. 수십 년간 북한을 버티게 했던 버팀목이 한순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의 권력층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끝까지 버티다 함께 무너지느냐, 아니면 살 길을 찾아 떠나느냐. 진수리는 많은 엘리트들이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재산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거나 남한에 투항하거나 지도부가 흩어지면 체제는 급속히 해체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분단선이 의미를 잃습니다. 경비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남한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준비되지 않은 통일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그런데 진수린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내놓은 가장 대담한 전망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예언입니다. 옛 땅이 돌아온다. 무슨 뜻일까요? 한반도 북쪽 넘어 지금의 중국 동북 지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먼 옛날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말을 달리던 광활한 땅입니다.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지 1000년이 넘었습니다. 진수리는 중국이 내부 분열로 혼란에 빠질 때 이 지역에 권력의 공백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해지면 변방 지역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정입니다. 질서입니다. 먹고 살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바로 그때 통일된 한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수리는 이것을 질서의 중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들은 안정된 곳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한국이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 질서를 원하는 주변 지역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통일 한국의 체제에 합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또 하나의 개념을 덧붙였습니다. 땅의 의지입니다. 땅에도 기운이 있고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 전 우리 조상이 밟았던 그 땅의 에너지가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그 뿌리를 향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 누가 독일 통일을 예상했습니까? 소련의 붕괴를 예견한 사람이 몇이나 되었습니까?
진수리는 비슷한 규모의 변화가 동아시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지정학적 변화에 그칠까요? 진수리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격변 뒤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적 각성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단절, 용의 균열, 뜻밖의 통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진수리는 이 모든 것이 단지 무대장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내년의 격변은 인류 의식의 대전환을 위한 계기라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밖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안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돈과 권력과 기술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진수리는 이 시기에 영계와 현실 사이의 장막이 얇아진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세 가지 경고의 징조를 제시했습니다. 이 징조들이 나타나면 대변화가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하늘의 눈입니다. 전 세계 통신과 위성이 일시에 마비되는 현상입니다. 태양 폭풍이든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든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금융 시스템이 순식간에 멈춥니다. 은행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주식 시장이 정지됩니다. 카드도, 송금도, 온라인 결제도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현대 문명의 심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가장 빠른 새가 멈춘다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작동을 멈추는 현상입니다. 초음속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최신 무기 체계가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분석해도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인간 기술의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만능이라고 믿었던 과학이 무력해지는 때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두 가지 기억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배우지 않은 고대 언어를 말하는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간혹 이런 사례가 보고되지만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과 윤회의 실제를 증명하는 존재들입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진수리는 마지막으로 한 인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 나타날 균형을 잡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장군도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 혹은 철학자입니다. 혼돈의 시대에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며 사람들을 이끌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수리는 네 가지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높은 담을 쌓지 말고 가벼운 배를 만들라. 재산을 움켜쥐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질에 집착할수록 변화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둘째, 진실을 실천하라.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럴수록 진실하게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십시오. 셋째, 자비를 베풀라. 경랑의 시대에 인간성을 지키는 유일한 왁은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면 함께 가라앉습니다. 손을 내밀면 함께 떠오릅니다. 넷째, 분별력을 길러라. 혼란한 시대에는 거짓 예언자가 넘쳐납니다. 달콤한 말로 현혹하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수린이 전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현대 예언자 진수린이 읽어낸 한반도의 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단절의 시대, 용의 균열, 뜻밖의 통일, 그리고 영적 각성.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일어날까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예언은 예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같은 파도가 어떤 배는 뒤집고 어떤 배는 더 멀리 보냅니다. 차이는 배의 크기가 아니라 선장의 준비에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거대한 세계의 변화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한 걸음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진실되게 살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습니까? 아래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의 생각이 또 다른 분께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 지혜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이 운명을 바꾼다. 감사합니다.